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는 앞하고 뒤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 부분의 슬라이드는 만약에 엔진이 돌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엔진으로 바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승무원이 열어도 좋다는 허락 없이는 절대 열어서는 안 돼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인 뉴스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다뤄볼 내용은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1월 28일 날 있었죠. 이게 에어부산 항공기입니다. 1월 28일 날 밤 10시 15분경에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BX391편이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에 항공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아무래도 국제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겠죠. 총 탑승 인원은 1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객 169명하고 승무원 6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탑승 정비사도 1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총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물 넣는 그 칸 있잖아요. 그 칸 내부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이렇게 화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탑승객들이 타닥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하고 불똥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내부에서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먼저 진압 시도를 하고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탈출들이 이루어진 거죠. 화재 발생 한 20여 분 후에 밤 10시 38분경에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동이 돼가지고 소방차 68대가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력이 140여 명이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당시에 화재가 나고 진압에 실패를 하고 이후에 승객들이 대피하는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재의 원인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즘 항공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나마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탓에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화재가 나면은 뭐 손에 들고 있는 거는 가지고 나올 수는 있는데 원래 규정상으로는 이제 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놓고 나오게 되어 있죠. 탈출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승객이 문을 열어서 슬라이드를 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는 앞하고 뒤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 부분의 슬라이드는 만약에 엔진이 돌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엔진으로 바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무원이 열어도 좋다는 허락 없이는 절대 열어서는 안 돼요. 급하신 분들이 요 문을 직접 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상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승무원들은 모든 안전교육에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대피를 하고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비행기가 거의 반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10시 15분에 화재가 나고 나서 1시간 16분 정도 후에 밤 11시 30분에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진화되고 나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더 많이 탔어요. 천만다행인 거는 이 에어부산이 조금 지연이 됐다고 그래요. 공중에 있지 않고 활주로에 있는 상황에서 이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서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었다. 연료들이 보통 이 날개 쪽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까지는 번지지 않아서 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 이 항공유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니까 항공유를 잔뜩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폭발 위험이 없도록 항공유를 빼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에어버스에서 직접 전문가들이 와서 이 항공유를 빼내는 것부터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발이 나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항공유가 많은 상황에서는 더 큰 폭발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유에 불이 붙지 않으면서 더 큰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다. 이번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냐? 이게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사고더라고요. 항공기의 보조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2023년에는 국내에서만 6건이 있었고요. 지금은 물론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언론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게 보조 배터리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2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항공사별의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4건 있었고요. 제주항공이 2건 있었고 에어부산이 2건 있었고 아시아나항공 1건, 진에어도 1건 있었고 티웨이 항공 1건, 이스타항공 1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최소 10건이 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작년에 2024년도에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내부에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고 진압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간단하게 진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진압하고 정비하고 제주도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중국 항공사에서도 이렇게 내부에서 보조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내부에서 보조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조금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조 배터리가 도대체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들이 워낙에 많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필수품이 되었는데 이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처음에 나온 거는 2010년대 초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를 갈아 끼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2011년경에 샤오미가 첫 번째 보조 배터리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규제라는 게 없었거든요. 항공기와 관련돼서 이 피처폰이라든지 아니면은 PDA라든지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장비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터리 용량도 대부분 1000mAh 미만이어서 아주 적은 용량의 배터리만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2004년도인데요. 이 페덱스 항공기가 멤피스 공항을 출발을 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내부에 무엇을 싣고 가냐면은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가던 거였어요. 이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가 아니잖아요. 대량 화물을 이송을 하는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물이 손실이 되고 항공기도 이렇게 손실이 됐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2006년 UPS 항공기 사고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리튬 배터리가 발화가 되면서 기장이 떴다가 신속하게 비상 착륙을 하면서 다행히도 이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승객이 갖고 있던 노트북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상 착륙을 하고 다행히 승객이 대피를 했었어요. 이게 전부 2004년도, 2006년도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리튬 배터리를 기내에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통 화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물기에서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된 대형 사고들이 초기에 리튬 배터리 항공 규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IATA라든지 아니면 FAA의 엄격한 리튬 배터리를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도입이 이때쯤 시작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IATA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항공사마다 코드가 있잖아요. 대한항공이다 그러면 K2로 쓰고 아시아나항공이다 그러면 O0로 쓰고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항 코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여를 하고 표준화시키는 곳이 바로 이 IATA입니다. 여기서 위험물 운송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DGR Dangerous Goods Regulation이라고 해서 항공기 정비의 기준을 수립하고 항공 보안 기준을 제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클래스 9이라고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기타 위험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는 중간 수준이라고 하고요. 화재 발생이 가능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리튬 배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이제 번호도 부여를 해요. UN3480이다 이러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그냥 배터리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UN3481이다 이러면은 기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노트북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배터리 같이 뗄 수는 없지만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객기 기준으로 20와트시 이하 그다음에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100와트시 이하 보조 배터리는 2개까지 허용을 하고 화물기 기준으로는 조금 더 높은 와트시로 규제를 해서 이런 규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08년도에 두바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에서 이게 떨어지면서 큰 사고가 납니다.
다행히도 비행기는 이렇게 파손이 됐지만 조금만 더 갔으면은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민가에 떨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도 배터리를 가지고 가는 규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이 붙이는 짐에는 보조 배터리를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와트시 이하에는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와트시를 초과하고 160와트시 이하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객실 반입이 가능한데 위탁 반입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160와트시 초과하는 거는 객실 반입도 안 되고 위탁 반입도 안 되고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 같은 거는 짐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뭐 휴대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반드시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휴대용 배터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 장착 기기조차도 이런 것들은 위탁 수화물로도 안 되고 휴대 수화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기의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디에든 반드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기준이 나오잖아요. 100와트시 이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보면은 보조 배터리 25,000mAh, 그 다음에 92.5와트시가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출력은 또 100와트래. 용량인지 뭔지 이게 너무 많아요. 헷갈리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 살 때 이거 보고 사시잖아요. 밀리암페어시. 밀리암페어시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용량이에요. 최신형 갤럭시 S25 같은 경우에는 5000mAh라고 하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4700mA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5,000이면 5번 정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와트시는 쉽게 생각해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냐라는 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와트시는 실제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에요. 물통에 물을 담았잖아요. 그 물통에 담긴 물의 실제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기준을 100와트시로 잡았냐? 100와트시로 잡은 이유는 100와트시 정도의 에너지는 내부에 있는 소화기로 끌 수가 있는데 100와트시에서 160와트가 넘어가면 소화기로 끌 수 없고 모래라든지 다른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100와트시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진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그래서 100와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와트는 뭐냐면은 얼마나 빨리 충전되냐예요. 100와트는 뭐 노트북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45와트 정도면은 최신 스마트폰이 고속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15와트 정도면 일반 완속 충전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요즘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 기기들은 내부에서 AI가 있기 때문에 뭐 0에서 50% 정도는 빨리 급속으로 충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AI가 반응을 하면서 충전 속도도 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전 속도를 의미하는데 밀리암페어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물통이 얼마나 크냐였고 와트시 같은 경우에 그 물통에 담겨 있는 그 물의 무게가 얼마냐, 와트는 물을 얼마나 빠르게 따르냐, 물을 따르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밀리암페어 시로 사잖아요. 25,000이다. 와트시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 1000으로 나누면 25죠. 25 곱하기 V. 아까 그거 같은 경우 5V였는데 5V다 그러면은 딱 100와트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 V가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가 3.6에서 3.85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3.7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000 정도면은 100이 조금 안 돼요. 25,000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한계다. 여러분들 이게 기준이 이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이고 판매를 할 때는 밀리암페어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거의 대부분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크게 돼 있는 게 이 물통의 크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편하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사천에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노트북 충전용 휴대용 배터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밀리암페어 시랑 이거를 다 보고 계산을 한 다음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딱 그게 100와트시 정도였어요. 100와트시 정도였기 때문에 다행히 가지고 탈 수는 있었는데 지금 항공사 직원들은 이 공식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옛날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와트시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밀리암페어 시를 보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보조 배터리가 여러 개일 때는 합친 양으로 따지나요? 아닙니다. 개별로 100와트시 이하 5개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너무나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의 출발 전에 안내 방송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에만 이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찾을 수 있는 최근 규정까지는 다 확인을 했는데 가장 최근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한 규정이 언제 기준이라는 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짐은 앞좌석 아래나 선반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터와 보조 배터리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셔야 하며 좌석 틈새로 빠졌을 때는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라이터와 보조 배터리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셔야 하며 라는 게 사실은 대한항공 규정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어로도 Please keep it on you all at all times. 꼭 이게 보조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생각보다 많이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 배터리는 앞으로 비행기에 타실 때는 선반이나 이런 데에 넣지 마시고 꼭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저가 항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항공사가 이 라이터와 보조 배터리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셔야 한다는 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엄격하게 아마 검사를 하지 않을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고가 보조 배터리 때문이다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조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가실 때는 반드시 짐칸에 넣으시지 마시고 항상 휴대하는 습관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 하고 그다음에 에어버스에서도 직접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럼 원인이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지겠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마 보조 배터리 또는 전자담배 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보조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